화숑의 세상 답사기 김학렬 소장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을 좀 쓰고 할까요? 네, 오늘 좀 새로운 환경에서 녹음을 했는데 오늘은 저기 팟빵 홀이 네. 전체 휴무예요. 그렇군요. 예, 이거는 낀 날이라서 네. 예, 그 연휴 낀 날이라서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저는 그런 거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 좀 편하게 휴가 좀 길게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왜 안 쉬고 있을까요? 근데 네, 되네요. 장소 협찬은요 한빛비즈. 너무 네, 좋아요. 네, 환경이. 한빛비즈. 네, 이상우님 책 베스트셀러 했던 책이잖아요. 네. 거기 만들어준 출판사인데요. 네. 예, 저도 여기 좀 제가 좀 자문을 구할 일도 있고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슬쩍 여쭤봤더니 써도 된다고 해서 기꺼이 좀 하루 좀 신설지기를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빛비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럼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서울신문 기사고요. 사실 지금 이번 주 내내 가장 많은 뉴스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인터뷰 요청. 그 발표한 날만 해도 거의 30개 가까이 받았었고요. 네. 다 기억도 못해요.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방송을 좀 또 했었는데 방송권 제가 안 나가려고 하고요. 또 네. 가면 또 괜히 토론을 붙여. 네. 그리고 이상하게 또 편집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신문사 인터뷰는 다 해드렸고 방송사 인터뷰는 거의 못했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칼럼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팟캐스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닌데 주택시장 전반적인 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살짝이라도 좀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기사는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 10월 전에 분양 마무리 속도전. 이거 서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10월 전에 분양 신청을 끝내기 위해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서두른다는 말씀들을 보니까 안쓰럽기까지 한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걸 적용을 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지금 10월 전후로 분양하려고 했던 단지들은 서둘러서 10월 안에 해버리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해서 막 몰아치기 분양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일산에 예. 식사지구에 있는 자이나 덕산 브로밍 그다음에 덕이지구 그다음에 네.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 있는 그 좋은 명품 브랜드 아파트들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결과가 뭐였냐면요. 일단 네, 좀 그때 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 좀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되고 공급이 준 것들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공급이 준 거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공급을 안 한 것들이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지만 분명히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시공사 시행사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공급 대책을 만든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급을 축소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 그래서 지금 네. 만약에 이 기사에 언급됐던 여러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11월 달까지 분양이 예정돼 있던 단지들 같은데 이것들이 만약 10월 달 전까지 분양한다고 하면은 이거 분양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제가 홍보해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주변 시세량 대비해서 로또 아파트라고 판단되면 10년 동안 전매 금지예요. 그리고 실거주를 5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에 맞춰 사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좀 이제 중기 정도, 중단기 정도로만 그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서둘러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입장이시고요. 나는 일단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난 10년 이상 산다. 그러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하던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던 그냥 좋아하는 입지 좋아하는 아파트 가서 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더 좋죠.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더 싸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건 조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 조합들이 이때 분양가 상한제랑 상관없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자금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맞게 사업 뭐 이런 자금도 썼을 거고 마감재 수준도 맞춰놨을 텐데 그것들 다 백지화해야 돼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책정한 금액 가지고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설 계획들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예상했던 그런 뭐 아파트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이게 각 액터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조금 이제 피해를 보는 층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좋아하는 측과 피해 보는 측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시장이 다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올라간 가격들이 다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서울 집값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들은 분명히 구분하셔갖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이데일리 기사고요. 임대후 분양도 어렵다. 막다른 길 몰린 정비사업. 국토부 임대후 분양 전환도 규제. 허그 고분양 보증 거절할 수도. 일반 분양에서 임대후 분양하려면 사업 변경 인가 거쳐야 해. 사실상 불가. 이런 내용인데요. 임대후 분양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허구에서 책정해주는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임대후 분양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끝냈기 때문에 네. 분양한 다음에 그러니까 의무 기간 보통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데 5년 후에는 분양가 책정을 그 당시 시세 분양할 때 시세를 가지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평가 기관에다 뭐 이렇게 의뢰를 줘갖고 평균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책정하는 그 금액 기준 이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지역이 한남더 힐, 네. 예,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나인원 한남도 허구에서 분양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후 분양을 바꿔갖고 예, 그렇게 했었죠. 그때 이제 그 이쪽 나인원 한남에서 기대했던 분양가는 6천만 원대였고 허구에서 분양하라고 가격은 4천만 원이었고 2천만 원이란 갭을 줄이기 어려워서 그냥 임대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후분양을 준비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임대후 분양도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임대를 먼저 준 다음에 이걸 분양을 못한 것들에 대한 이 전체 금액에 대한 대출 비용 같은 경우는 임대 월세 같은 경우로 이제 이자를 감당하고 5년 후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높게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허구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임대 분양을 또 이게 다른 전략으로 준비하셨던 조합한테도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임대후 분양도 못하게 하고 후분양도 못하게 하고 선분양으로 지금 다 몰고 있고 그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좀 책정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조합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좀 땡겨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좀 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모델링도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도 우리 일반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그럼 지금 방법은 뭐가 있냐? 일반 분양분으로서 일반 분양분이 있는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나요? 1대1 분양밖에 없어요. 네. 1대1 분양 아시죠? 추가 분담을 100% 내고 임대 네. 분양분이니까 임대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건설 조합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그 이쪽은 안 봐도 되는 것들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1대1 분양도 뭔가 규제를 한다고. 네, 그건 어차피 이제 임대주택을 넣으라는 얘기였었고요. 네, 네. 아니면 이제 허가를 좀 지연시켜주겠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반 협박. 아무것도 못 하겠군요. 네, 결국은 근데 분양을 안 하니까 분양가 규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것도 좀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어렵네요, 많이. 네. 그래서 지금 기사 중에 정부가 이중잣대에
난 정부의 이중잣대 가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제 의견이 아니라 기사 내용들이 보면 제목이 그래요. 네네 예. 사유재산권 뒤흔 든 예. 정부의 이중잣대.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네. 예. 언론사 의견이겠죠. 분양가 상한제 거센 혹폭풍, 분양 전 기대 이익도 재산권, 제초한 땐 세금 부과하더니 상한제 소급된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 해 모순이라는 내용이에요. 네. 아유, 네 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부 인사와 모든 이런 공공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면은 맞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도.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고 정부 쪽에서도 반대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조합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전에서 했던 정책들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초안이라고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재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미리 땡겨와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이거 재산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장. 결국은 내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자가 아니라 그런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들이고 이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양권 상한제는요. 예, 네. 결국은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결과서 똑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뒤에 오는 귀걸이가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공공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좀 분명해야지 그 정책들을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명쾌하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에 찜찜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책이 나왔을 때 정부의 센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센 정책이 나왔다, 시장이 위축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본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부터 지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거죠, 계속. 불편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 몇 분 만나고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국토교통부 뭐 간사분들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불러서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행정 이런 입법부에서도 좀 많은 자문 쪽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왔는데 그분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가 일관적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그 분당 가면 판교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10년 후 분양 전환 그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10년이 차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임대로 살고 있던 분들이 일반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LH에서는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예, 그 3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 분양을 하는 데는 시세대로 분양을 안 하고 훨씬 낮게 분양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 분양은 시대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민간 분양은 시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좀 내가 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많은 분들이 헌법 소원이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야 좀 법에 좀 이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되는지 명쾌하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게 좀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 기준에 맞게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모순이 생기다 보면 다음 정책이 나올 때는 또 이상하다고 또 판단할 것 같거든요. 이랬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종부세 할 때도 그 개별 과세 했던 것들이 세대별 합쳐가지고 하는 것들을 다 위헌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오히려 더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세계일보 기사고요. 네. 강남 분양가 평당 1억 될 판. 김현미 전 정권 규제 안 풀었다면 시장 안정됐을 것. 강남 분양가 평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시세 1억 될 판, 상한제로 막자는 것. 뭐 이런 내용의 기사 내용이에요. 김현미 장관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장관님이 이렇게 장관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규제를 안 했으면 평당 1억이 됐을까요, 강남이? 평당 1억 말씀하신 적 있죠? 2013년도에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 그때는 욕을 많이 먹었었죠. 네. 그때부터 막 제가 욕먹는 역사 시작됐던 것 같은데, 강남 분양가는 지금도 1억이에요.
지금도 1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고요. 벌써 그렇게 네네. 실거래가가 된 아파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는 아니고 개포주공 같은 경우,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건 이제 그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다 평당 1억에서 1억 4천 정도 해요. 그건 이미 넘었고요. 와.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1억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남 1억이 집값이 1억 된다면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1억이 되냐 이거거든요. 네. 강남이 1억 되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남이 1억 된다고 도봉구가 1억 되지 않거든요. 네. 도봉구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적은 데들은 가격이 그만큼밖에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5천만 원 될 동안에 도봉구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중랑구도 거의 오르지 않고요. 금천구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해당되는 가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국갤럽과 더 리서치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각 지역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저항감을 느끼는 가격들이 어떤 가격인지 서울 다 다르고요. 지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지방이라고 서울보다 싼 것도 아니고요. 서울이라고 지방보다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뷰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과천이 4천만 원 하는 게 말이 되냐. 2천만 원 정도 합격해 공공 아파트가 2천만 원인데 민간 아파트 4천만 원 한다. 과천이 4천만 원 하면은 서울은 8천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잖아요. 과천은요.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과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천의 이상은요. 강남구 다음입니다. 서초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위상, 그 지역을 갖고 있는 수요들의 그런 지불 능력, 경제적 능력, 입주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분석이 안 되고 모든 잣대가 그냥 강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이게 좋은 지역인지 나쁜 지역인지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천은요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과천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서초구랑 거의 자웅을 겨룰 만큼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서초구랑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그 옆에 있는 동작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런 지역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비교하니까 과천이 4천 했을 때 서울은 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과천이 그러니까 관악구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가요. 과천에 제일 싼 아파트 역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관악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반적인 위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지 강남 분양가가 1억 되는 것들이 두려워서 지금 전 지역을 지금 이사도 못 가게 이런 구축이나 신축에 대한 매물을 묶어놓는 정책들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우려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정부 말만 믿고 과천이 비싸니까 이런 서울의 싼 지역이 분명히 그럼 과천만큼 올라갈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묻지마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싼 지역들의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네? 사야지. 안 오릅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랑 적정한 갭이 있고 매매가가 훨씬 더 비싼 지역들이 훨씬 좋은 아파트고 좋은 상품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적인 상식적인 얘기들도요. 엉뚱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이 돼야지 적정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은 1억 될 수 있는데요. 도봉구나 금천구는 1억 될 수 없어요. 그거 분명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요.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도 막 그렇게 오해하라고 드린 메시지는 아닌데 똑같은 잣대 가지고 입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기재부와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네, 기재부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럼 이게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차피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네. 시행령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정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같은 견으로 딱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좀 견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하라고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이게 정말 좋은 정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부총리님이 하신 말씀을
이 국토부에서도 귀담아 들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또 보완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스오와 예스면 안 되잖아요. 예스오와 노가 있어가지고 정반합이 돼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봤고요. 10월부터 아직 좀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부 정부 기관끼리도 이렇게 발전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 야당에서도 무조건 비판만 하기보다는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국회의원분 중에는 야당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책 제안 해보시라고 제안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비판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 보는 사람들이 좀 적고 좀 이익 보는 사람들이 많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있어서 그래서 좀 이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메시지들을 좀 굉장히 많은 그런 액터들과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좀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요. 네네. 네. 서울시 직장인 지난 10년간 출근 늦어지고 퇴근 네네. 빨라져.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 네. 워라밸과 상권 변화로 서울 직장인의 출퇴근 트렌드 변화라는 네. 내용의 기사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출근은 직장인 입장에서 네. 출근은 늦게 하고 퇴근은 빨리 하면 네. 아마 이 기자님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캡처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리포터에는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요 지역별로. 리포터인데요. 네. 제가 지금 활성의 세상 잡사기 블로그는 아니고 이제 그 자료실 카페 있잖아요. 자료실 카페 이미 올려놨습니다. 카페 이름이 뭐죠? 사랑과 경제 이야기고요. 활성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링크 걸어드린 데 있으니까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서울시 직장인의 출퇴근 트렌드 변화라는 것들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거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표도 잘 돼 있고 설명도 잘 돼 있어서요. 그냥 이거 설명 알릴 필요도 없이요. 그냥 읽어드리니까 보시면 하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근로자들의 근무 노동 시간이 줄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이런 이동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서 저는 입지가 결국은 중요하구나. 그런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1%에 달하는 직장인이 직주 근접 선호를 네네. 해서 결국엔 직장과 집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지금 서울시 직장인의 거주 자치구를 좀 지역별로 분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동남권이 이제 어떻게 일자리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직주 근접성이 제일 좋은 입지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권도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입니다. 도심권은 일자리 적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거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이게 되게 네. 재밌는 겁니다. 1등은 동남권인데 일자리도 많고 주거지도 많고, 그런데 도심권은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주거지 메리트는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주거지도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입지고요. 도심권 같은 경우는 주거지는 적지만 만약에 주거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죠. 네. 중간에 있는 입지들은 조금 그것들이 어디가 좀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장씩 분석하게 되면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유튜브나 패션 스탠드업 블로그 칼럼으로 좀 장기 칼럼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재밌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두 군데도 다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텍스트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네. 이게 때문에 또 소리로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둘 다 다시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예. 볼까요? 네네. 서울 동부 간선도로 지하하 2022년 착공. 와, 여기 그러면 동부권에도 오랜만에 좋은 그 호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네. 또 동북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북선에 이어서 동북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지중하인데요. 네. 일단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완공을 한대요. 네. 저는 이렇게 완공 날짜가 박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것들. 목표랍니다. 네. 그럼 뭐 밀려도 뭐 1년 네. 정도 밀리겠죠. 아무튼 네. 착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푸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나 국토부에 계속 푸시를 하셔야지 까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슬쩍 연기도 하기도 하고 오늘 바쁘신 분들이어서 이해는 해요. 저도 네. 가끔 그러니까. 이걸 지중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일단은 차량 매열, 소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찻길 옆에 기찻길 옆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찻길역 오막살이 그 얘기 아시죠?
그래도 아기아기 잘도 자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네. 입지들은 좋은 입지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고 철도길이 지중화가 되고 도로가 지중화가 되면 우회 공간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혐오 시설이에요. 일단은 주거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네. 혐오 시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 주거 프리미엄으로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있어서 좀 쾌적하지 않아서 그 불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이제 쾌적한 주거지로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후보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중화되는 그런 철도길들도 주목하셔야 되지만 지중화되는 도로들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또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있어요. 그 서초구 부분, 서초구랑 네, 강남구 네, 부분에 네. 거기도 지중화가 뚜껑을 덮게 되면은 거기도 그렇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철도 지중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로 지중화 부분들도 꼭 눈여겨 보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 동부권 개발 계획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하나은행에서 나왔던 요 출퇴근 트렌드 있었잖아요. 네. 지금 동부권이 지금 제일 취약한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동부권에 지금 교통망이 좋아지고 동북선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좀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아지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주거 환경으로 쾌적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가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많은 분들이 주거지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렇게 좀 호재들이 과시화되고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것들도요. 부동산 공부가 될 것 같고 뭐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2026년에 이게 그 완료가 되게 되면은 네. 그때쯤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후보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의 정보들은요 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기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